낡고 삭막한 농가. 흙먼지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김지아는 홀로 서 있었다. 27.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이곳, 할아버지의 낡은 농가로 보내진 지아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육체적인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상처와 슬픔이 갇힌 감옥과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트럭과 마당에서 키우는 몇 마리의 닭,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이름의 양치기계. 바람은 덩치가 크고 검은 털을 가진 shepherd 믹스견이었다. 그는 지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외로운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바람은 지아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고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지아가 슬퍼할 때면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었고 그녀가 기뻐할 때면 함께 뛰어놀았다. 바람의 존재는 지아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바람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지아는 바람과 함께 농가 경계선에 있는 낡은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었다. 농가 옆에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갯벌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갯벌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 위험했다. 바람아, 조심해야 해. 갯벌은 위험하단다. 지아가 바람에게 말했다. 바람은 지아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지아의 발밑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까지 모래에 파묻혔다. 지아는 몸을 빼내려 애썼지만 갯벌은 그녀의 몸을 더욱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수렁에 빠진 것이 분명했다. 살려줘, 살려줘. 지아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갯벌의 넓은 공간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바람은 지아의 비명에 놀라 팔을 동동 굴렀다. 그는 지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물어당겼다. 하지만 그의 힘으로는 지아를 빼낼 수 없었다. 바람은 지아의 옆에 앉아 낑낑거리며 흐느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지혜가 담겨있는 듯했다. 지아는 점차 몸이 깊숙이 파묻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허리까지 갯벌에 잠겼다. 차가운 갯벌 진흙이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다. 바람아, 도망쳐. 너라도 살아야 해. 지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바람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도망치라고 했다. 하지만 바람은 지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얼굴을 핥아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리고는 갯벌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지아의 귓게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아는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의 숨소리는 희미해졌다. 바람은 여전히 지아의 옆을 지키며 지저댔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아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바람의 짖음 소리를 듣고 찾아온 듯했다.
바람은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짖음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아와 바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아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곧바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밧줄을 던지고 삽을 이용해 지아를 끌어냈다. 지아는 의식을 잃은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았다. 바람은 지아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얼굴을 핥아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이봐 저 개 좀 봐. 주인을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썼나 보군. 한 남자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개야. 주인을 살렸어. 다른 사람들도 바람의 충성심에 감탄했다. 지아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바람은 지아의 옆을 지키며 병원 문 앞까지 따라왔다. 병원 직원들은 바람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지아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지아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병원 문 앞에 앉아 지아를 기다렸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은수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바람을 떠올렸다. 바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바람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바람은 지아의 병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자 바람은 기쁨에 겨워 꼬리를 흔들었다. 지아는 바람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바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바람은 지아의 얼굴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지아는 바람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알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바람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지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렁에 빠진 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바람의 영웅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동시에 악인들에게도 알려졌다. 바로 최민호였다. 최민호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회장이었다. 그는 지하의 농가가 있는 갯벌 지역을 눈독 들이고 있었다. 그는 갯벌을 매립하고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최민호는 지하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지하의 농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하가 갯벌에 빠진 것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갯벌의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그는 지하의 농가를 강제로 매입하고 그녀를 갯벌에서 쫓아내려 했다. 지하는 퇴원 후 농가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농가는 이미 최민호의 사유지처럼 변해 있었다. 농가 주변에는 최민호의 부하들이 드나들었고 그녀에게 농가를 팔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지하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농가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바람이 있었다. 바람은 지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는 언제나 지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는 바람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농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바람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민호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람이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병원 특실에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던 김지아는 퇴원 후 농가로 돌아왔다.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농가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최민호의 부하들은 농가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압박했고 매일같이 농가를 팔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지아는 홀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바람뿐이었다. 바람은 지아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아가 바티를 할 때면 바람은 그녀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했다. 밤늦게까지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긴 지아의 무릎에 기대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바람은 지아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종종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그의 존재는 지아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바람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아의 삶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밤늦게 농가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고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지저대곤 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했다. 지아는 바람의 행동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했다. 그녀는 바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에게 이끌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련한 옛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화재,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뜨거운 불길.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지만 바람의 행동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잊혀진 기억들을 자극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바람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는 지아의 옷자락을 물고 숲속 더 깊은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했다. 지아는 망설였다. 숲속 깊은 곳은 위험했지만 바람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바람은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아는 바람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뭇가지들이 머리 위로 얽히고 설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지아는 바람에 굳건한 발걸음을 따라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숲속에 숨겨진 낡은 오두막 같았다. 오두막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이 오두막을 본 듯한 기시감대자 부비란체츠라를 느꼈다. 어렴풋한 꿈속에서 혹은 아주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듯한 느낌. 바람은 오두막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지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절했다. 마치 이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지아는 오두막 문을 응시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아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지배했다. 이 오두막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바람은 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지아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비추는 곳은 낡고 지저분한 공간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공간 같았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방 한가운데에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담요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공간을 감쌌다. 바람은 지아의 다리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했다. 그는 코로 담요를 툭툭 건드렸다. 지아는 바람의 행동에 이끌려 담요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의 눈은 크게 뜨였다. 담요 아래에는 작은 삽과 함께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땅 속에서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지아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뼈였다. 지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 뼈가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뼈였다. 지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뼈가 툭 하고 떨어졌다. 어린 시절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잔혹함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오두막 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는 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걸까?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속의 고요함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감싸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때 바람이 지아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툭툭 건드리더니 다시 한번 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아직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듯이 지아는 바람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뼈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담요로 덮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낡은 오두막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낡은 벽지, 그리고 깨진 유리창. 모든 것이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지아는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과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추억의 흔적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때 낡은 벽난로 옆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지아는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는 꽤 무거웠다. 그녀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다. 바람은 지아의 옆에 앉아 그녀가 상자를 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상자의 자물쇠를 확인했다. 낡고 복잡한 자물쇠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핀을 꺼냈다. 그녀는 전장에서 익힌 잠금 해제 기술을 이용해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지아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찢어진 옷가지, 오래된 인형, 그리고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낡은 사진 한 장. 지아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몇 명과 젊은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다. 지아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앳된 얼굴은 방금 그녀가 발견한 뼈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지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지아는 손전등으로 종이를 비추었다.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랬지만 그녀는 간신히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사진 속 젊은 부부 중 한 명인 듯했다. 일기장에는 그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놀았다. 민준이는 그림을 그리고 예은이는 인형과 소꿉놀이를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작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이 숲속에서 우리 가족은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다. 우리는 그 문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하고 아이들을 위협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다. 지아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일기장 속 글자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다. 그들은 우리를 죽였지만 한 생명은 남겨두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진범은 대성그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검은 개가 알고 있다. 검은 개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다. 그의 몸속에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다.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대성그룹, 그리고 검은 개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바람의 털색을 확인했다. 검은색 털이었다. 지아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다. 바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 담겨 있다는 마지막 희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은수는 바람을 안아 올렸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는 개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은수는 일기장과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가족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 다툼과 관련된 음모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대성그룹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죄 없는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악의 세력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뜨거운 정의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숲속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고독한 삶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옆에서 힘없이 기대어 있는 바람을 보며 지아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대성그룹, 거대한 그림자처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기업이었다. 그들이 무고한 가족을 살해했다니. 그리고 그 진실을 감히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다니. 지아는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악몽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었다. 지아는 바람을 안고 오두막을 나섰다. 바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녀는 바람을 치료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진실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바람을 데리고 자신의 농가로 향했다. 바람은 지아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의 따뜻한 천은 지아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온기를 전해주었다. 농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바람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상처는 꽤 오래되었지만 다행히 염증은 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축해둔 약초를 이용해 바람의 상처를 치료했다. 숲에서 채취한 약초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은 지아의 손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묵묵히 치료를 받았다. 그의 눈빛은 지아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며칠 동안 지아는 바람을 극진히 간호했다. 바람은 빠르게 회복했다. 그의 털에 묻은 피가 씻겨나가자 그의 검은 털은 윤기가 흘렀다.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지아를 향한 충성심이 더욱 깊어졌다. 바람은 이제 지아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바람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바람이 기력을 회복하자 지아는 일기장 속 마지막 문구에 집중했다. 그의 몸속에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다. 바람의 몸속에 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 지아는 바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문구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지아는 바람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다. 목줄은 바람의 털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지아는 목줄을 풀었다. 목줄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손전등으로 글씨를 비추었다. 01 강그의 개색세리 엑식식엑식식식 강태식 변호사. 그리고 작은 USB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람의 목줄 안에 숨겨진 비밀번호와 강태식 변호사라는 이름, 그리고 USB 모양의 그림.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일기장 속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의 몸속에 담겨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목줄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는 숲속을 헤매는 동안에도 이 중요한 단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즉시 강태식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비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예상대로 강태식 변호사는 대성그룹 전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였다. 지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바람이 이끈 오두막, 발견된 유골, 일기장 속 진실, 그리고 바람의 목줄에서 발견된 암호까지. 강태식 변호사는 지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아를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지아가 보내준 일기장 사진과 바람의 목줄 암호를 확인하고는 결국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대성그룹의 김도영 현 회장은 오랫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설마 그가 이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를 줄이야. 강태식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김도영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도영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럼 그 USB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지아가 물었다. 강태식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마도 전 회장님께서
김도영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일 겁니다. 전 회장님은 늘 자신의 몸에 USB를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아마도 그 USB는 그 끔찍한 살인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김도영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을 겁니다. 지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USB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럼 그 USB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알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후 그 USB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김도영이 회장님의 모든 유품을 관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태식 변호사가 말했다. 지아는 김도영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녀는 김도영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인간인지 직감했다. 그럼 제가 그 USB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아가 간절하게 물었다. 강태식 변호사는 지아의 눈빛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아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했다. 마유 위험한 일입니다. 김도영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강태식 변호사가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태식 변호사는 지아의 결단에 결국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지아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성그룹 내부에 김도영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내부 고발자들을 찾아내고 김도영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바람과 함께 대성그룹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식 변호사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김도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김도영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를 찾아가 단서를 찾았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바람은 지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김도영의 주변을 맴돌며 미묘한 냄새를 맡고 지아에게 위험을 알리곤 했다. 어느 날 지아는 김도영이 자주 방문하는 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냈다. 오피스텔은 최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지아는 바람과 함께 오피스텔 주변을 며칠 동안 잠복하며 김도영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김도영이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도영은 밤늦게 혼자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 지아는 직감적으로 그 오피스텔 안에 김도영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피스텔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잠입 기술과 침투 기술을 활용하여 오피스텔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바람은 지아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낯선 사람의 인기척을 감지하면 낮게 으르렁거려 지아에게 위험을 알렸다. 지아는 바람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람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김도영의 고급 오피스텔은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삼엄한 경비는 그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은수는 며칠 밤낮으로 오피스텔 주변을 잠복하며 김도영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바람은 은수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그의 날카로운 후각과 예민한 청각은
은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미세한 인기척이나 낯선 냄새를 감지하면 낮게 으르렁거려 은수에게 위험을 알렸다. 젠장, 김도영은 너무 교활해. 틈을 보이지 않아. 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도 김도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강태식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 변호사는 김도영의 비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했다. 김도영은 대성그룹의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고 그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이 오피스텔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파일은 김도영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안에 있습니다. 그 금고는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은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니. 김도영의 지문 없이는 금고를 열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김도영의 지문을 어떻게 얻죠? 은수가 물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김도영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후 강 변호사는 은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김도영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출장을 가는 동안 오피스텔의 보안 시스템이 잠시 해제된다는 정보였다. 은수는 직감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한밤중 은수는 바람과 함께 오피스텔에 잠입했다. 오피스텔은 고요했고 경비는 평소보다 허술했다. 은수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잠입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섰다. 바람은 은수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오피스텔 안은 호화롭고 깔끔했지만 은수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김도영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넓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은수는 서재 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거대한 철제 금고가 벽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금고에는 예상대로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은수는 김도영의 지문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바람이 은수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킁킁거렸다. 그의 코는 서재 책상 위를 향했다. 은수는 바람의 행동에 이끌려 책상 위를 살폈다. 책상 위에는 김도영이 사용하던 만년필과 함께 작은 만년필 받침대가 놓여 있었다. 받침대에는 김도영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만년필 받침대를 들고 금고의 지문 인식기에 댔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은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람의 기지로 금고를 열 수 있었다니. 은수는 바람을 꼭 안아주었다.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은수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은수는 USB를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김도영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오피스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도영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수가 오피스텔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이은수, 네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당장 그 USB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장담 못한다.
김도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은수는 USB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지켰다. 그녀는 김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모든 진실은 세상에 밝혀질 겁니다. 당신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영은 은수의 당돌한 태도에 격분했다. 그는 수아들에게 은수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수아들은 은수에게 달려들었다. 은수는 USB를 품에 안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오피스텔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바람은 은수의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로 수아들에게 덤벼들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은수는 바람의 도움으로 수아들을 따돌리고 오피스텔 밖으로 뛰쳐나왔다. 오피스텔 밖은 새벽에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은수는 바람과 함께 오피스텔을 벗어나 숲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안전하게 USB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도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은수를 쫓았다. 헬리콥터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고 숲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수를 추격하고 있었다. 은수는 바람과 함께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그녀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낡은 창고였다. 은수는 직감했다. 이곳이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그 오두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은수는 공구들을 치우고 USB를 숨길 곳을 찾았다. 그녀는 작업대 아래에 숨겨진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녀는 USB를 틈새 안에 넣고 낡은 천 조각으로 덮었다. 이제 안전할 거야. 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도영과 그의 수아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은수를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은수, 네가 감히 이곳에 숨어 있었다니. 당장 그 USB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네 목숨은 장담 못한다. 김도영이 소리쳤다. 은수는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작업대 아래를 흘긋 보았다. USB는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당신은 절대 그 USB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밝혀질 겁니다.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영은 은수의 말에 격분하여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은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은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김도영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는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다.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바람은 은수를 보호하기 위해 김도영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김도영의 팔을 물었고 김도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김도영의 수아들이 바람을 공격했다. 바람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결국 수아들에게 제압당했다. 저 개를 죽여라. 저놈이 모든 것을 망쳤어. 김도영이 소리쳤다. 한수아가 바람에게 칼을 휘둘렀다.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람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바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몸을 감쌌다. 칼은 은수의 등에 명중했다. 은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다. 바람은 은수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은수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 괜찮아, 바람아, 괜찮아. 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식 변호사가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김도영과 그의 수하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듯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은수와 바람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은수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바람은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들은 은수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그녀를 부축했다. 바람은 은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지했다. 바람은 은수를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수의 얼굴을 핥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람의 희생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은수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깊은 칼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에는 김도영의 폭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생명은 위태로웠다. 바람은 병실 밖 복대서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은수를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은수가 깨어나기를, 그녀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태식 변호사와 전구진 기자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들의 손에는 은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가 들려 있었다. USB 안에는 김도영의 모든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은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다. 은수 씨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녀가 깨어나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구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태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수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들은 은수의 USB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USB 안에 증거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김도영의 비자금 내역, 횡령, 배임, 그리고 이은수의 가족을 몰살시킨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즉시 김도영을 긴급 체포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이 모든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존경받던 대성그룹의 김도영 회장이 사실은 연쇄 살인범이자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김도영의 악행에 분노했고 이은수를 영웅으로 추앙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김도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은수를 모함하려 했다. 그는 또한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모든 비서들과 측근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김도영의 교묘한 술수에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때 전구진 기자가 김도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도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죽음이나 의문의 화재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김도영의 친형이 과거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의 친형은 죽기 직전 김도영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구진은 김도영의 친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도영의 친형을 담당했던 주치의를 찾아갔지만
주치의는 이미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전구진은 주치의의 행방을 쫓아 해외로 떠났다. 한편 은수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흐느끼는 바람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람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바람은 은수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은수는 바람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람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김도영은 은수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은수를 제거하기 위해 병실에 사람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강태식 변호사와 경찰들이 은수의 병실을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다. 김도영은 은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전구진 기자가 해외에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김도영의 친형의 주치의를 찾아내 모든 진실을 들었다. 주치의는 김도영의 친형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김도영이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 살인에는 김도영의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증거가 담긴 마지막 편지가 관련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 편지는 김도영의 친형이 죽기 직전 주치의에게 몰래 건네준 것이었다. 전구진은 편지를 들고 강태식 변호사에게 달려갔다. 편지에는 김도영의 모든 악행과 살인교사 혐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도영의 친형은 자신의 동생이 그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김도영은 친형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던 것이다. 강태식 변호사는 편지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편지의 내용과 주치의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도영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은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김도영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파멸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김도영의 변호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은수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의 존재를 떠올렸다. 바람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즉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녀에게 강한 힘을 주었다. 그때 은수의 옆에서 바람이 나타났다. 바람은 낑낑거리며 은수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그의 눈빛은 은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은수는 바람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국 김도영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그에게 협력했던 모든 공범들도 함께 처벌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은수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바람보호소를 통해 버려진 동물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동물들의 눈을 보며 바람을 떠올렸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강태식 변호사와 정구진 기자는 은수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은수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바람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은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은수의 삶은 이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삶으로 변화했다. 김도영의 몰락은 대성그룹의 암흑기를 끝냈고 이도현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 강태식 변호사와 정구진 기자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남아있었다. 바람보호소는 은수의 열정 아래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마음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그를 잃었다는 슬픔은 영원히 그녀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은수는 마음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따뜻한 햇볕이 보호소 마당을 비추었고 동물들의 행복한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때 보호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노인 한 명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는 바로 김도영의 아버지, 전 대성그룹 회장인 김영철이었다. 은수는 노인의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김영철은 낡은 옷차림으로 보호소 마당을 둘러보더니 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곳이 마음 보호소라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 김도영이 이곳에 기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김영철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은수는 의아했다. 김도영이 기부를 했다니. 그녀는 김도영이 감옥에 갇힌 후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김도영 씨는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기부금의 일부가 이곳 마음보호소로 전달되었습니다. 김영철이 설명했다. 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도영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재산을 기부했다니. 그녀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영철은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아들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들의 죄를 대신 갚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은수는 김영철의 눈을 보며 그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짐작했다.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의 탐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저의 불찰입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은수는 김영철의 사죄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아들을 잃은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김영철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겁니다. 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영철은 은수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수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은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보호소를 나섰다. 그 후 은수는 김도영의 기부금으로 마음보호소를 더욱 확장했다.
그녀는 보호소 안에 작은 동물 병원을 설립하고 전문 수의사들을 고용하여 동물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보호소는 이제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버려진 동물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종합동물 복지센터로 발전했다. 은수는 또한 마음보호소 안에 마음의 수판이라는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마음의 묘비가 있는 언덕이었다. 은수는 그곳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마음이 가장 좋아했던 보랏빛 꽃을 심었다. 그녀는 매일 그곳을 찾아 마음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그녀의 슬픔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어 갔다. 마음은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용기를 찾아주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준 존재였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마음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은수는 동물들의 수호신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갔다. 그녀는 강태식 변호사, 전구진 기자와 함께 종종 마음 쉼터에 들러 차를 마시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은수는 마음 쉼터에서 마음의 묘비를 쓰다듬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묘비 옆에 피어있는 작은 보랏빛 꽃 한 송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 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음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은수는 마음의 묘비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마음아.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이제 편히 쉬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있을 거야.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정이 울타리에 갇힌 한 마리의 양치기, 개와의 우연한 만남은 결국 은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끔찍한 과거의 진실을 마주했고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 속에서 피어난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였다. 그녀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